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하였고 지극한 정성은 능히 돌을 뚫는다 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꺾일 대로 꺾이고 쓰러질 대로 쓰러진 한 사내의 목소리에서 시작되는 기이하고도 의로운 활약상에 대한 것입니다. 때는 바람 잘 날 없던 조선 중기. 대대로 문관을 배출하며 명망 높았던 안동윤씨 가문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자손인 윤선우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자식이 되어 모든 것을 잃고 한양 길바닥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에게 남은 것이라곤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훤칠한 용모와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낭낭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뿐이었습니다. 허나 굶주림 앞에 체면과 양반의 자존심은 사치일 뿐 윤선우는 결국 먹고 살기 위해 저작거리 한복판에서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가 되었습니다. 이때 충렬공 유심히 칼을 빼어 들고 외치니 내 이놈 수적 두모가 내 놈의 목을 베어 저 바다에 던져 우리 군사들의 원혼을 달래리라. 그 기계가 하늘을 찌르고 땅을 흔드니 수적의 무리들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더라. 윤선우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끄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단순한 글줄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림이 되어 듣는 이들의 눈앞에 펼쳐졌지요. 장삼이사는 물론이요. 잠시 걸음을 멈춘 선비들까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그날도 한참 임진록의 한 대목을 읽어내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구경꾼들 뒤편에서 허름한 차림의 장님노인 하나가 미동도 않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고 사람들이 푼돈을 던져주고 흩어지자 그 노인이 지팡이로 땅을 더듬으며 윤선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예, 어르신, 저를 부르셨습니까? 목소리가 참으로 맑고 고꾸려허나 그 소리 안의 길이 막힌 한숨과 채우지 못한 허기가 가득 담겨 있으니 필시 큰 뜻을 품었으나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 고초를 겪고 있는 모양이요. 윤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노인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자세를 고쳐 앉았지요. 어르신께서는 어찌 그것을 아십니까? 나는 눈이 먼 대신 귀로 세상을 본다네. 사람의 목소리에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이 모두 담겨 있는 법. 젊은이의 목소리엔 귀한 옥이 숨겨져 있으니 앞으로 그 소리로 먹고 살게 될 것이야. 허나 지금처럼 남의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으로는 그 옥을 꺼내 쓸 수 없지. 윤선우는 노인이 보통 사람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마침 그때 비단옷을 차려입은 상인 하나가 거들먹거리며 지나가다 노인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이크! 이 영감탱이가 눈이 없나? 어디 감히 내 앞을 막아서? 목소리에 기름이 잔뜩 끼었으나 실속은 텅 비어 있구나. 남의 것을 담하여 겉은 번지르르 하나 조만간 그 탐욕 때문에 관아에 끌려가 곡소리를 낼 팔자로다. 지금이라도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빌 것은 빌어야 화를 면할 것이야. 뭐시 어쩌고 어째? 이 미친 노인네가 재수없게 어디서 저주를 퍼붓고 있어? 상인은 침을 틀뱉고는 가버렸습니다. 윤선우는 그저 노망난 노인의 객기련이 생각했지요. 바로 그때 다리를 저는 거지 하나가 다가와 윤선우와 무경감 앞에 구걸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으리님들 이 병든 몸으로 사흘을 굶었습니다. 밥 한 술만 살 수 있게 한 푼만 줍쇼. 그 모습이 하도 짠하여 윤선우가 품에서 동전 한 입을 꺼내려는데
무경감이 지팡이로 그의 손을 툭 쳤습니다. 두어라. 저 자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으나 그 떨림은 굶주림이 아니라 거짓이 들킬까 두려워하는 떨림이다. 목소리 끝에 교활함이 뱀처럼 다리를 들고 있으니 빛이 멀쩡한 두 다리를 가졌으되 게으름으로 남을 속이는 자로다. 거지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어물쩍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윤선우는 저작거리에서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낮에 무경감에게 호통을 쳤던 비단호 상인이 장부를 속여 나라의 물건을 빼돌린 죄로 포도청에 끌려갔다는 소식과 다리를 절던 거지가 멀쩡한 두 다리로 뛰어가다 사람들에게 들켜 흠씬 두들겨 맞았다는 소문이었지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윤선우는 사방을 수소문하여 무경감이 머무는 허름한 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소생 윤선우, 어르신께 큰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소생을 제자로 거두어 주십시오. 돌아가게 나는 남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 못 되네. 어르신의 그 신비한 능력을 보았습니다. 부디 그 비법을 전수하여 주십시오. 이대로 썩기에는 제 인생이 너무나도 원통합니다. 자네가 배우려는 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그 운명을 엿보는 것이지. 함부로 쓰면 칼이 되어 자네 자신을 베고 남용하면 독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힐 뿐이네. 자네의 목소리엔 아직 분노와 억울함이 서려 있어. 그 마음으로 칼을 쥐면 남이 아닌 자네 자신부터 해치게 될 것이야. 하지만 윤선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무경감의 집을 찾아가 묵묵히 마당을 쓸고 물을 길어다 항아리를 채웠습니다. 무경감이 아무리 냉대하고 박대하여도 그는 묵묵히 제 할 일을 다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닷새가 지났을까 묵묵히 마당만 쓸던 윤선우의 귓가에 무경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게나. 자나 한잔 하지. 드디어 마음을 연 무경감은 윤선우에게 자신의 비법을 조금씩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목소리란 그 사람의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는 문이다. 기쁨에 찬 목소리는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슬픔에 잠긴 목소리는 땅으로 꺼지는 법. 허나 이런 얕은 감정은 누구나 아는 것이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그 너머에 있다. 무경감은 윤선우를 저작거리로 데리고 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게 했습니다. 저기 저 생선 장수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겉으로는 우렁차나 숨소리가 짧고 거칠지 저 자는 지금 장사가 안 되어 속이 타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기 저 안악의 목소리는 어떠냐? 남편을 흉보는 소리는 높지만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지. 저건 남편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걱정이 담긴 소리다. 윤선우는 무경감의 가르침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목소리의 미묘한 떨림에서 거짓을, 숨소리의 깊이에서 건강을, 말의 속도에서 그 사람의 성정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그의 타고난 맑은 귀와 총명함은 무경감의 가르침에 날개를 달아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무경감이 윤선우에게 가장 중요한 비기를 언급했습니다. 선우야, 세상의 거짓은 대부분 목소리에 흔적을 남긴다. 허나 간악함이 뼛속까지 사무친 자들은 거짓을 말하여도 목소리의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법이지. 그런 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마저 완벽히 속일 수 있다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자들의 거짓은 어찌 간파할 수 있사옵니까? 그런 자들에게도 단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
바로 제 목숨과 명예, 혹은 평생을 지켜온 가장 깊은 비밀이 위협받을 때지. 그 순간 그들의 목소리에는 귀로는 들을 수 없고 오직 마음으로만 들을 수 있는 아주 미세한 울림이 생긴다. 마치 단단한 자기의 실금이 가는 소리와도 같지. 나는 그것을 용의 비늘이라 부른다. 제 몸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비늘이 떨어져 나갈 때 나는 소리라는 뜻이다. 이 용의 비늘, 소리를 듣는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너는 진정한 소리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선우는 그 경지가 아득하게만 느껴졌지만 가슴속에 무경감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윤선우의 재주가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무렵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억울한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무경감에게 자신의 포부를 밝히자 무경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섣부르다. 너의 정체를 드러내는 순간 너는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뿐만 아니라 너를 시기하고 이용하려는 자들의 표적이 될 것이다. 너의 재주는 날카로운 칼날과 같아서 칼집 없이 휘두르면 반드시 너를 다치게 한다. 너에게는 방패가 필요하다. 방패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방패는 사람들이 하찮게 여겨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이지. 이를테면 말 못하는 바보 처녀 같은 것 말이다. 두 사람은 기막힌 계책을 꾸몄습니다. 바로 이 마을에 사는 복단이라는 바보 처녀가 있는데 그녀가 가끔 신내림을 받은 듯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소문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선우는 그 신비한 중얼거림을 유일하게 해석할 수 있는 영험한 관상가 역할을 맡기로 한 것이지요. 실제로 복단이라는 처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썸네일의 바보 처녀는 바로 이 존재하지 않는 방패, 기막힌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해, 나라에는 지독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여름에는 석 달 열흘 비가 오지 않아 논바닥이 쩍쩍 갈라졌고, 가을에는 때 아닌 폭우가 쏟아져 그나마 여물던 곡식마저 모두 썩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여기저기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고을의 신임사또로 조원학이라는 자가 부임해왔습니다. 그는 탐관오리 중에서도 악랄하기로 소문난 자였습니다. 흉년은 하늘의 뜻이니 백성이 감내해야 할 고통이다. 허나 나라에 바쳐야 할 세금은 단 한 톨도 줄일 수 없다. 당장 곳간을 열어 굴량미를 제외한 모든 쌀을 거두어 세곡으로 봉하라.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관아의 명을 어긴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백성의 고통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오히려 흉년을 핑계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 자신의 재산을 불릴 궁리만 하고 있었지요. 윤선우는 자신의 초라한 집에서 무경감과 함께 멀건 죽을 나누어 먹으며 이 참상을 지켜보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의 울음소리와 부모의 한숨소리가 담벼락을 넘어왔습니다. 영감님, 더는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저 악독한 사또와 아전들이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쌀 한 톨까지 빼앗고 있습니다. 제가 배운 능력, 이제는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가 되었구나. 허나 명심하거라. 결코 정체를 드러내서는 아니 된다. 너는 오직 복단이의 말을 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진정한 영웅은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법이지. 드디어 윤선우가, 아니 바보 처녀의 관상가가 움직일 때가 온 것입니다. 며칠 후 쌀을 빼앗기고 망연자실해 있는 한 안악에게 접근했습니다. 부인, 너무 상심치 마시오. 제가 어제 복단이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복단이요. 그 모자란 처자 말요.
그 아이가 잠결에 이런 말을 하더이다. 이방 댁 뒤뜰 늙은 감나무 아래에 쥐새끼들이 쌀가마를 숨겨두었네. 라고 말입니다. 이방은 사또 조원학의 오른팔로 백성들의 쌀을 거두는데 가장 앞장섰던 악질 아전이었습니다. 안악은 반신반의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다른 이웃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굶주림의 이성을 잃은 백성 몇몇이 횃불을 들고 이방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복단이가 예언한 늙은 감나무 아래를 파헤치기 시작했지요. 여기다. 파봐. 어서. 걸렸다. 놀반지다. 놀반지가 있어. 속에서는 썩지 않게 잘 보관된 쌀 5가마니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방이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쇠곡 중 일부를 빼돌려 숨겨둔 것이었지요. 백성들은 환호했고 숨겨진 쌀을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 뒤 밤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소문은 삽시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복단이의 신통력에 놀라워했고 그 예언을 전해준 윤선우를 목소리 영웅이라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선우는 그 후로도 복단이의 예언을 빌어 겉으로는 청렴한 척하지만 뒤로는 재물을 숨겨둔 관리들의 비리를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굶주린 백성들은 몇 번이고 끼니를 이을 수 있었지요. 한편 이 기묘한 소문은 마침내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자, 사또 조원학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복단이. 그리고 그 말을 전한다는 관상가라? 예. 사또나으리 필시 요망한 것들이 민심을 흐리고 관할을 능멸하려는 수작이옵니다. 재미있구나. 내 손바닥 안에서 감히 쥐새끼들이 장난을 치다니. 당장 그 복단이라는 계집과 관상쟁이를 찾아내어 내 앞에 대령시켜라. 내 직접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아야겠다. 과연 그 목소리가 내 칼 앞에서도 영험할 수 있을지 말이다. 탐관오리의 서슬퍼런 칼날이 마침내 백성의 영웅이 된 윤선우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윤선우는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 위기를 넘기고 백성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병감이 말했던 궁극의 경지, 용의 비늘 소리를 듣게 될 날이 올까요? 그의 활약이 커질수록 고을 사또 조원학의 의심과 분노 또한 커져만 갔지요. 마침내 서슬퍼런 칼날이 목소리 영웅의 턱 밑까지 차고 들어왔으니 사또 조원학은 보통의 탐관오리와는 다른 자였습니다. 그는 그저 탐욕스럽기만 한 것이 아니라 뱀처럼 교활하고 여우처럼 치밀했지요. 그는 복단이를 찾기 위해 온 마을을 이 잡듯 뒤지는 대신 더욱 악랄한 덫을 놓았습니다. 온 고을 백성은 들으라. 요망한 계집, 복단과 그에 부역하는 관상쟁이가 요언으로 민심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이는 필시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대역죄에 해당한다. 허나 내가 자비를 베풀어 마지막 기회를 주겠노라. 사흘 뒤 정오까지 그 요망한 것들이 자수하여 광장에 엎드리지 않으면 지금 관아에 포박되어 있는 이 마을 처녀 7명의 목을 베어 그 죄를 대신 물을 것이다. 그의 말은 고을 전체에 공포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관아에 끌려간 처녀들은 아무 죄도 없는 평범한 백성의 딸들이었습니다. 조원학은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윤선우를 으슥한 쥐구멍에서 환한 대낮으로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윤선우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자신의 의로운 행동이 무고한 피를 부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분노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저 때문에 애꿎은 목숨들이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차라리 제가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고 죄를 받겠습니다. 섣부른 짓이다. 내가 지금 나간다면 그것은 영웅의 희생이 아니라 교활한 뱀의 아가리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어리석은 토끼가 되는 꼴이다. 저 자는 내 목을 베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 너를 영모로 몰아 이 고을 전체를 피로 씻으려 들 것이야. 아직 때가 아니다. 하오나 영감님, 그렇다고
저 아이들이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만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 날 아침, 모두의 예상을 깨고 관아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은 윤선우가 아닌 늙고 눈먼 맹인 무경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복단이 이야기를 꾸며낸 장본인이라며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내 이놈, 늙은 장님 놈이렸다. 내 놈이 그 요망한 소문의 근원지란 말이냐? 어찌 눈도 보이지 않는 놈이 그런 수작을 부렸는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세상 돌아가는 소리가 더 잘 들리고 세상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더 깊이 박히더이다. 사또 나으리의 목소리에서는 백성의 피눈물을 짜내는 비정한 칼소리가 들리기에 늙은 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말았소이다. 내 놈이 정령 죽고 싶은 게로구나. 내 놈 혼자만의 머리에서 나온 계략이라 믿을 성싶으냐? 내 놈 뒤에 숨어있는 그 관상쟁이 놈은 어디 있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않으면 내 놈의 뼈마디를 하나씩 부러뜨릴 것이다. 그날부터 무경감에 대한 혹독한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무경감은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그의 신음소리는 담장을 넘어 윤선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스승의 희생은 윤선우의 마음속 마지막 남은 두려움을 불태워버리고 그 자리에 강철 같은 결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윤선우는 깨끗한 유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복단이의 마지막 예언이라는 방을 써서 온 마을에 붙였습니다. 오늘 정오, 관아 앞 광장에서 하늘의 뜻이 내려와 탐욕스러운 용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다. 그것은 조원학을 향한 공개적인 결투 신청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광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조원학은 코웃음을 치며 형틀에 묶인 무경감과 죄 없는 처녀들을 광장 한가운데 끌어다 놓고는 윤선우를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군중을 해치고 윤선우가 광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내 놈이로구나. 그 요망한 관상쟁이가 이제야 제 발로 기어나왔구나. 어디 내가 말한 하늘의 뜻이란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 보자꾸나. 사또, 저는 그저 하늘의 뜻을 전하는 미천한 통로일 뿐입니다. 오늘 복단이가 마지막으로 전한 예언은 바로 사또의 죄를 만천하에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윤선우는 조원학이 빼돌린 굴량미와 쇠곡의 행방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원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소롭구나. 흉년의 굶주린 백성을 위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을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것이냐? 너의 말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의 목소리는 맑은 옥꽃을 같아서 한 점의 흔들림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있으나 그 소리에는 어떠한 파문도 일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윤선우는 순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는 스승님도 저 처녀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고문으로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무경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간악함이 뼛속까지 사무친 자. 그 자의 가장 깊은 비밀, 목숨과 관련된 영린을 건드려야만 한다. 그때 비로소 용의 비늘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윤선우는 마지막 남은 모든 기운을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조원학의 눈을 정면으로 꿰뚫어 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좋습니다. 사또, 곡식 이야기는 그만두지요. 그렇다면 3년 전 이 고을의 전임 사또께서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모든 이가 그분의 죽음을 애통해했으나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병색 하나 없는 쩌렁쩌렁한 기운이 넘쳐났다는 것을. 조원학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당시 이 고을의 군관으로 있던 당신은 사또 자리를 탐내어 전임 사또의 약사발에 몰래 독을 탔다. 그리고
그 죄의 증거인 독 묻은 약사발을 천지신명도 찾지 못할 것이라 믿는 가장 은밀하고도 신성한 것, 바로 당신의 침소, 침상 및 마룻바닥 아래에 아직도 숨겨두고 있겠지. 그것이 당신의 출세 신화이자 결코 들켜서는 안 되는 당신의 첫 번째 비밀이기 때문이다. 내 말이 틀렸는가? 광장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조원하게 입을 주목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윤선우를 꾸짖으려 했습니다. 네, 이놈. 그 무슨 망령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조원하기, 망령된 이라는 말을 내뱉는 찰나 그의 목소리가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가 툭 하고 끊어지는 듯한 아주 짧고 막힌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귀로는 거의 들을 수 없는 오직 온 신경을 집중한 윤선우의 마음에만 포착된 미세한 울림이었습니다. 단단한 자기의 마침내 실금이 가는 소리. 무경감이 말했던 용의 비누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였습니다. 윤선우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조원학을 가리키며 승리를 확신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들었는가? 모두들 들었는가? 바로 저 소리다.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내 놈의 목소리가 스스로 내 놈의 죄를 실토하고 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이 무너지는 소리를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라. 바로 그때였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어명이요 하는 외침과 함께 말을 탄 관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명을 상징하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모든 소문을 듣고 민심을 살피기 위해 잠행 중이던 암행어사였습니다. 저 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로 경천동지할 일이로다. 여봐라. 당장 사또의 침소를 수색하여 저 젊은이의 말이 맞는지 확인하라.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포졸들이 사또의 침소로 달려갔고 잠시 후 침상 및 마룻바닥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3년의 세월을 품은 검은 흔적이 희미하게 남은 약사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윤선우의 말대로였습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조원하게 얼음 같던 얼굴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곧바로 포박되어 한양 의금부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원학 일당이 잡혀가고 옥문이 열려 무경감과 처녀들이 풀려났습니다. 윤선우는 곧장 스승에게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영감님 소생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 죄를 어찌... 아니다, 늦지 않았다. 너는 마침내 용의 비늘 소리를 들었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었어. 이제 내 가르침은 다 끝났다. 내가 나의 스승이다. 윤선우는 스승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은 암행어사의 장계를 통해 임금에게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탐관오리의 죄를 목소리만으로 밝혀낸 윤선우의 기이한 재주에도 놀랐지만 그보다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백성을 구하려 한 그의 의로운 용기를 더욱 높이 샀습니다. 임금은 윤선우의 멸문된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사헌부 감찰이라는 특별 관직을 내려 그의 능력을 백성을 감찰하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데 쓰도록 명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윤선우가 있던 고을은 어진 사또가 새로 부임하여 평화와 풍요를 되찾았습니다. 윤선우는 조정에 신망받는 감찰로서 관리들의 목소리에 숨은 거짓과 백성들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을 들으며 수많은 억울한 사건을 해결했습니다. 저작거리에서는 바보처녀 복단이와 목소리 영웅의 이야기가 아이들도 흥얼거리는 재미있는 옛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목소리 영웅이 아니라 윤감찰 나으리라 불렀지만 그의 앞에서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려 애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곧 마음의 거울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맑은 날, 잠시 휴가를 얻은 윤선우는 볕이 잘 드는 초가에서 평온히 지내고 있는 무경감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차를 나누어 마셨습니다. 요즘 세상의 목소리는 어떠하더냐? 아직은 욕심에 찬탁한 소리도 슬픔에 잠긴 젖은 소리도 많사옵니다. 하지만 영감님, 가끔씩 아주 가끔씩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맑고 힘찬 희망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따라 길을 가보려 합니다. 무경감은 아무 말 없이 햇살이 가득한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오래도록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이 담긴 그릇님을, 그리고 진정으로 귀를 기울일 때 그 안에서 세상을 구원할 힘을 발견할 수 있음을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말없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